내 어머니 이을순, 이게 벌써 22번째 이야기입니다. 뭐 꼭 내 어머니 이을순이 뭐 언제 나서 언제 어떻게 살다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것보다도 그 살아생전의 시대 상황을 제가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남한을 침공한 1950년 6월부터 3년 2개월이 지난 53년 7월 판문점에서 북한과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이 정전협정에 조인합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956년 벨기움 정부가 세를 낸 민간 항공기로 벨기움 참전 군인들이 드디어 한국을 떠납니다. 철수합니다. 이 비행기에 최영호가 탑승합니다. 벨기움 정부가 자기 부대에서 고스카이 심부름꾼으로 있던 최영호를 그 성실성을 인정해 입국을 허락한 것입니다. 1956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최영호는 온갖 구박과 눈치를 견디며 보급도 시원치 않은 벨기움 군대에서 빌부터 먹고 자며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약 4년. 이런 최영호에게 감동한 벨기움 군대 대대장이 본국을 설득해서 간신히 비자를 받게 해준 것입니다. 최영호로선 한국에 계속 있다가는 황해도 연백 고향에 계실 어머니를 뵐 길은 아득해 보이니 차라리 외국으로 나가 돌고 돌면 북쪽 땅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70년 후 제2의 고향 벨기움에서 사랑하는 부인 마리아의 품에 안겨 지난 8월 눈을 감습니다. 그때 제 자영이 될 손병도도 함께 벨기움 군대에 있으면서 통역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운전도 배우며 벨기움 야전병원에 간호사로 있는 동갑내기 제 큰 누이와 사귀입니다. 이때가 제 아버지가 수원에서 병원을 하고 계신 지 3년 되던 해,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어느 봄날 군인인 듯 아닌 듯 군복을 걸친 키가 훤칠한 젊은이가 집차를 몰고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처갓댁에 인사온 제 자영이었습니다. 골목 안에선 꼬마들이 집차를 만져보고 집차 안도 들여다보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수원 팔달문 부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피로 여는 팔달산 중턱 중앙호텔에서 한 기억이 납니다. 화동이라고 하나요? 그 신랑 신부 앞에서 꽃가루를 뿌리며 이렇게 앞서는 꼬마 있지 않습니까? 이 화동을 친정의 초등학교 3학년 제 아우와 또 앞으로 시누이가 될 집의 5학년 딸 은숙이가 했습니다. 최영호는 친구 손병도의 애인 제 큰누이로부터 동갑내기 여자를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남녀가 사귄다는 건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그냥 외로워서 아니면 호기심에서 만나는 일은 없었던 시절입니다. 최영호는 결혼하게 되면 한국에 주저앉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연백의 어머니는 영영 못 뵙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김씨성을 가진 건강하고 애교도 있는 간호사인데 사귀기를 끝내 포기하고 최영호는 벨기움행을 택합니다. 나이 26입니다. 이후 최영호가 지난 8월 현지에서 세상은 뜨기까지 기구한 사연은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 2번, 3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죠. 수원의 매산초등학교 3학년 2학기에 서울 우신학교에 다니다 편입한 저는 7개 클래스 중에서 남녀 합반인 4반, 3학년 4반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1, 2, 3반은 남자애들, 5, 6, 7반은 여자애들이고 4반은 남녀 합반인데 이걸 내리 6학년까지 했으니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없다시피 하고 잘 모르기도 합니다. 70명인가 80명이 사람도 별로 바뀌지 않고 6학년까지 같은 반을 했는데 그래서 죽자사자 친한 친구가 서너은 있을 법도 한데 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부터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나마 고등학교 1학년에는 온 식구가 서울 살림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12살, 우리가 말하는 13살입니다. 여자애들에게 말 걸기도 겸연쩍어 할 그런 나이죠. 초기 사춘기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내 아이들은
경기종학에 들어간 아버지가 농사시험소장으로 있던 정진두, 바로 전 시험소장 아들로 용산중학에 들어간 최수인이란 친구, 또 잠사시험장 아들로 용산중학에 들어간 별명이 원균, 임진왜란 한때 원균, 별명이 그런데 이제 한균원, 또 평안도 출신으로 저희들보다 나이가 둘은 더 많았던 김창덕, 또 제가 신봉사란 별명으로 불렸던 심재봉, 졸업할 때까지 구구단도 못 외웠던 이상면, 이렇게 7, 8명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초등학교 동창들이. 여자애들로는 서울의 진명인가로 진명중학인가 진학한 전기역, 숙명여중인가 진학한 또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는 사범학교로 가서 초등학교 교사가 된 신풍자, 그리고 공부는 그저 그런 80점대였지만 얼굴도 예쁘고 얌전했던 이계순, 이렇게 3명을 제가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계순은 제가 후일에 한번 얼굴을 마주치기도 했고, 재수를 하고 대학에 입학한 1964년 수원 버스 터미널에서 만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이 하필 4.19 기념일이라 답심리에 제가 사는 곳에서 용산 터미널까지 오는데 1시간 넘게 늦는 바람에 수원도 늦게 도착해서 부랴부랴 수원여고 부근 고등동의 이계순의 집으로 가서 돌아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 맞은편에서 어머님과 자기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더니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생각에 저를 만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함께 나가서 저를 살펴보려고 했을 거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설마 둘이 만나는데 같이 동석해서 선을 보리고까지야 했겠습니까만, 새파랗게 나이도 어린데 하지만 그 나이라도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면 10중 8구는 결혼으로 골인했던 게 당시 풍습이고 당연시 하던 때였습니다. 여자들이 24살, 5살입니다. 시집가니까. 그때가 이미 21살 때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이제 문을 두드려서 다시 만났다면 일이 어떻게 발전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문을 두드리고 이리저리해서 늦었다 소리를 못 해준 게 저는 후회라기보다도 지금 좀 미안한 감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날 저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이 있고부터 무려 1년 가까이 수원을 다시 한번 내려가야지 하고 생각은 수없이 했습니다만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학 2학년이 되고 학교신문, 이제 고대신문에서 학생기자 노릇도 하며 그때 술 먹느라 바빴고 지금의 집사람도 소개받았고 대학 1학년 그렇게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이계수는 추억의 뒤편에 남는 어릴 적 여자친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계수는 교실에서도 주위의 눈치를 보며 저에게 연필도 빌려주고 고무지우개도 빌려주고 뭔 말이라도 할라치면 얼굴도 유난히 빨개지고 그랬습니다. 1960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모처럼 수원을 내려가서 신봉사라 불리던 심재봉을 졸라 그 집 앞까지는 갔는데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는 없고 밖에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계순이 판자를 넣던 그 담장 사이로 저희를 훔쳐보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것만 갖고도 우리는 당황해서 거길 떠났는데 아무 일도 없다가 그로부터 대학을 입학한 1964년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한 5, 6년 후에 주소를 알아내서 편지 쓸 요령도 그런 생각도 못했던 그런 순진했던 시절, 전화는 더군다나 언감생심 어림도 없던 시절, 전화는 있는 집이 한 20집에 한 집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한 소년과 한 소녀의 짧은 그 마음만의 로맨스가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수 최백호의 그 낭만을 즐겨 흥얼댑니다. 그런 거 있죠, 왜? 노래 중에 19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가사가 항상 제 마음을 아련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최국호의 그 낭만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조금은 뭐 부끄럽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상민이라는 친구는 항상 코를 흘려서 소매로 이렇게 쓱 그렇게 문지르고 그랬는데 그래서 소매가 늘 반질반질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성질도 짓궂으니까 애들이 같이 놀아주기를 영 꺼렸고 그렇다 보니 쉬는 시간에는 고무줄에서 깡충깡충 뛰는 여자애들에다가 고무줄 끊기 뭐 여자애들은 고무줄 놀이였는데 고무줄 끊고 도망가고 오자미라는 거 있었습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모래를 넣어서 만든 조그만 던지면서 노는 그런 오자미 놀이하는 여자들에게서 오자미를 뺏기 또 남자애들 그 다마치기 뭐 그 구슬을 일본말로 다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마치기 이렇게 하면 그거 방해하기 뭐 여자애들 지나가면 이렇게 치마 들추기 그걸 낙으로 삼다시피 하고 학교를 다닌 친구가 이상민이라는 친구입니다. 6학년이 되도록 구구단도 못 외웠는데 그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다가 담임이 이상민 뭐 이제 자고 있으니까 깨우니까 벌떡 일어나서 예 2826이요 하는 바람에 그게 걔 별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구구단 외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제가 그때 이상민을 두고 참 못난 놈 이런 생각보다는 얘는 참 집이 어려운가 보다 하는 그런 동정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한 처지인데 다만 공부에 뒤떨어졌다고 해서 푸대접 지금으로 치면 반 아이들한테서 왕따를 당했던 게 이상민이 아닌가 제가 지금 되돌아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반 반장이고 공부도 1등을 한 정진두라는 집에도 2차례 학교 끝나고 놀러 갔었습니다. 수원의 서호 호숫가에 농사시험소가 있고 그 한편에 농사시험소 소장 관사가 있었는데 멋진 2층 집에는 알록달록한 검은 무늬의 날렵한 사냥개 포인터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겁을 주고 있었습니다. 포인터를 기를 정도니까 뭐 그때 참 고급 잘 사는 집이죠. 농사시험소 소장이고 그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농림부 차관까지 했습니다. 그 정진도 2살 아래 귀엽게 생긴 여동생이 있었는데 몇십 년이 흐르고 제가 이제 뭐 시인이 넘어서 우연히 이 여동생이 지집 사람과 경기 오고 동창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이후 정진도를 만난 적은 없는데 이 친구가 경기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곧바로 미국으로 가서 개업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쪽에서 하고 있다는데 도시살이 도시에서 산다는 게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이 또 뿌리가 없다 보니까 삭막하기만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1년은 사각진 알루미늄 도시락 아닌 사발에 밥을 담아 들고 다녔습니다. 도시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실은 모자라고 학생은 넘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도시락을 쌀 필요가 없었겠죠. 어머니는 이제 사발에다 이렇게 밥을 푸고 종지에 반찬을 담아서 꼭 가운데 박아서 책과 함께 보자기에 담아 주었습니다. 뭐 대학생 큰형, 중학생 둘째형, 바로 우리 윤교형 도시락을 싸고 제 것까지 비싼 알루미늄 벤또 도시락을 뭐 그땐 벤또라고 그랬는데 일본말로 벤또를 준비하려니 돈도 아까웠나 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아마도 근사한 사각 알루미늄 벤또에 밥을 담아와서 먹는 애들 틈에 사발에 밥 담아와서 먹는 넷째 아들이 얼마나 반에서 쪽팔릴까 그런 걸 제 어머니가 생각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지금에서야 해봅니다. 제 어머니는 학교라든가 이런 단체 생활을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저는 남들이 사각 벤또를 석탄 떼는 난로에 높게 쌓아놓고 덮여먹는 게 부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에이구 저놈들 저 맨 밑에 있는 도시락은 벤또는 그냥 몽땅 누룽지가 될 텐데 저거 어떡하지?
뭐 그런 고소하다는 생각도 하며 버텼습니다. 그래도 알루미늄 도시락을 갖고 살아 싶었지만 그때는 이상하게도 집에서 한 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해봐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5학년이 되면서 제 큰형이 입대했고 그때 큰형이 쓰던 알루미늄 사각 그 벤또 도시락을 불화받았습니다. 4학년까지는 각자가 안전뱅이 탁자에 마룻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수업을 했는데 5학년이 되면서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는 번듯한 책상과 의자가 주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그 가난한 속에서도 참 정부가 교육 하나만큼은 잘 챙겼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해봅니다. 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